중국은 어떤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타국의 기술을 무단으로 베끼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짝퉁을 상징하는 국가인데요. 그런데 그 습성이 국방 분야에서도 사라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중국은 신무기를 발표할 때마다 자신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강의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선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전에서의 성능 검증은 둘째치고 주변 국가들의 무기를 무단 복제한 뒤 자국의 기술력인 것처럼 포장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사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중국의 짝퉁 무기 현주소와 허접한 중국산 무기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의 뒤통수 맞은 미얀마가 파키스탄에 SOS를 쳤습니다. 약 320억 원을 들여 도입한 중국제 JF-17 6대에 연달아 중대결함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긴 건데요. JF-17에 탑재된 중국산 KLJ-7A 레이더는 공개된 스펙과 다르게 탐지 정확도가 절망적일 정도로 형편없다는 게 밝혀졌고, 심지어 공대공 레이더와 무장체계마저 페이퍼 스펙보다 실제 스펙이 한참이나 모자라 제대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한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또한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기체하부의 균열이 발생하는가 하면 추락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전투기 모양 고철을 320억 원에 팔아치운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더 황당한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1-2천원짜리 싸구려 장난감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특히 국가안보에 직결된 무기체계 도입 계약에 있어 유지보수는 판매국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아무리 갑질이 심한 나라 방산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이 확실한 이상 유지보수의 의무는 절대 어기지 않는데요. 이건 어떤 정의감에 불타서가 아니라 그게 신뢰의 기본이자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중국에만큼은 이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의 기술 결함으로 인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미얀마가 항의하며 유지보수를 요청하자 문자 그대로 무시해버린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도 JF-17 기술 결함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미얀마가 파키스탄의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FC-1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은 공동 개발이어도 1998년 핵실험의 여파로 파키스탄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결국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으로 채워진 중국제 전투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덕분인지 가격이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해서 초기 기종 기준 한 대당 1,500만에서 3,5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비슷한 시기 F-16이 4천만에서 5천만 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F-16 한 대 살 돈으로 세 대를 사고도 예산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훈련기인 T-50의 가격이 2천만에서 2,500만 달러 수준이니 FC-1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더군다나 중국은 FC-1을 유격, 지상공격, 대잠전, 항공정찰 등의 모든 임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니 미얀마도 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함과 성비에 눈이 뒤집혀 FC-1을 도입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격언이 이번에도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결국 미얀마는 일단은 공동개발국인 파키스탄 기술진을 대거 초청해 FC-1 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포지션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FC-1은 FA-50의 경쟁 기종으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두 기종 모두 저렴하고 경량화된 다목적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는 데다 단발 전투기라는 점까지 비슷한데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A-50이 최대 이륙 중량 13.5톤, 무장 탑재량이 5.4톤에 달하는 반면 FC-1의 최대 이륙 중량은 12.3톤, 무장 탑재량은 3.6톤에 불과합니다. 추중비 측면에서도 FA-50이 F-16에 근접하지만 FC-1은 0.95로 비교적 둔한 편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FA-50과 FC-1 초기형 기준 비교인데다 FA-50이 CAS 임무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경공격기인 반면 FC-1은 고고도 공대지 임무를 주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인 만큼 두 기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나토권 국가라면 FA-50이 훨씬 좋은 선택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FA-50을 도입할 경우 이미 납기부터 유지보수까지 완벽한 일처리로 신뢰성이 입증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FC-1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데다 구소련제 미그기를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중국은 이걸 앞세워 미들급, 하이급 전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개도국을 공략했던 건데요. 또한 미국과의 관계가 서먹한 나라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중국과 군사협력을 맺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론 믿져야 본전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 무기의 뻥스펙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실 중국 전투기 때문에 미얀마가 골치를 썩은 건 FC-1 사태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산 F-7 전투기 3대가 연이어 추락하면서 파일럿 2명이 사망했고 추락사고에 휘말려 11세 어린아이가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F-7은 나이지리아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2018년에는 비행훈련 도중 모종의 이유로 F-7NI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여 한 명의 파일럿이 사망했고 바로 지난 2022년에는 다른 F-7이 이륙 도중 기체 결함으로 갑작스럽게 폭발하면서 파일럿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이지리아는 사정이 나서 보유한 F-7 11대 중 7대를 중국으로 보내 수리받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의 숫자를 모두 더해봐야 24대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전체 전력의 약 30%가 기능 고장으로 창고에 처박힌 셈입니다. 이쯤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2022년 중국에서 도입한 F-22P 호위함이 엔진 성능의 급격한 저하 등 다수의 기술 결함을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또한 중국제 FM-90 대공 미사일을 도입했다가 적외선 센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목표물을 추적하지 못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중국이 공개한 스펙에 따르면 FM-90은 미사일 제원만 최대 사정거리 12km에 최대 요격고도는 5km에 달했고 레이더는 최대 17에서 25km를 추적, 감시할 수 있어야 정상이었는데요. 비슷한 체계인 우리군의 K-31 천마의 미사일 유효 사거리가 9km, 탐지거리 20km, 추적거리가 16km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얼마나 스펙에 장난질을 쳐놨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FM-90의 적외선 센서 시스템을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외에도 방글라데시는 중국에서 도입한 훈련기 KAW에서 문제가 발생해 중국에 항의했지만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무시당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무기의 외적 성능은 주로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 강조되는 면이 큰데요. 중국 정부가 군사기술 발전과 군비 증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성능을 일부러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중국의 무기체계를 페이퍼 스펙,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도 꾸준히 중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구매처가 서방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미얀마의 경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 데다 지난 2021년부터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군부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긴장도를 높인 주범 중 하나이자 인도와 무력 충돌을 불사할 만큼 격렬한 영토 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방 국가들이 인권이나 사회 안전성, 국가의 재정 상태, 정치적 상황 등을 내세우며 까다롭게 굴 때 중국은 일단 돈만 주면 무기를 넘겨주니 자연스럽게 중국산 무기의 수입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옅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데요.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가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다 보니 어부지리로 중국이 그 빈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오래가지는 못할 텐데요.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싼값에 안보를 강화하고 싶은 개도국에 중국을 제외한 대안은 거의 없다라면서도 결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무기체계의 거래에 있어 정치적 상황보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높은 품질,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무기 수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면서 도입국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한 예비 부품 지원은 물론 기술 지원부터 교육과 훈련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성능이 월등한 건 물론 후발주자로서 대한민국이 내로라 하는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쌓아온 착실한 신뢰관계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끌어냈고 이제는 미국마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변기창으로 표현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을 걱정하기는 하지만 기술 판매가 아닌 기술 지원인 이상 도입국이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수는 없는 데다 만에 하나 기술이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류장만 만들 수 있을 뿐 오리지널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 지원을 통해 신뢰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요. 게다가 일거양득으로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해 기술 숙련도를 쌓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에 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은 2017년에서 2021년 단 4년 만에 2.8%로 3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 4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액은 177%나 증가하며 상위 25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2021년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2.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러니 유럽 방산 시장이 경악하며 대한민국 견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전문가들은 전쟁 위협으로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들어간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KF-21이 실제 전투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KF-21의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IRST와 EOTGP는 로키드 마틴, 비행 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영국, 에이사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 이걸 통합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KF-21 보라매의 개발 속도를 칭찬하면서 어그로를 끌던 중국 매체가 결국 본론에서 쏟아낸 망발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헛소리라서 이제는 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먼저 에이사 레이더부터 실제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내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이라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KF-21 에이사 레이더를 공동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되었는데요. 이어 중국 등 혐한 기조가 심한 나라에서 일본 기사를 받아쓰기 하면서 이스라엘이 KF-21 에이사 레이더를 전부 만들었고 한국은 숟가락만 올렸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처럼 어이없는 인식이 생긴 배경에는 한국이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기술을 보유했을 리 없다는 저열한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그런데 진실은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이라는 것부터가 오보라는 것입니다. KF-21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주도한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심각한 수준까지 불거지자 이스라엘 기술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이스라엘이 KF-21 에이사 레이더에 관여한 건 딱 하나 성능 테스트뿐이었습니다. 순수 독자 기술로 난생 처음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 국내에는 아직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에 테스트를 의뢰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테스트 후 대한민국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에 놀란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으로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 시 KF-21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되려 이스라엘이 지금 KF-21의 밥숟가락이라도 얹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KF-21 에이사 레이더가 이스라엘제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또 IRST와 EOTGP 비행 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IRST와 EOTGP는 우리가 분명 로키드 마틴의 장비를 롤모델로 삼은 건 맞지만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명백한 국산 장비입니다.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해 위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의 IRST는 이미 함정 방어를 위해 체계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요. 반면 EOTGP는 전투기의 무장을 타격 직전까지 정밀 유도하는 장비로서 이 역시 하나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피나는 노력 끝에 개발한 국산 장비입니다. 오죽하면 EOTGP만 의뢰해 국내 통합시험장까지 건설했을 정도인데요. 또 중국에서 영국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비행표시 사격통제 시스템이란 결국 비행에 필요한 각종 영상과 정보를 다기능 디스플레이, HUD 등에 송출하고 무장연산이나 사격통제, 시스템 제어 연동 기능 등을 지원하는 역할의 임무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이 또한 국산화에 성공했고 심지어 카이는 앞서 열거한 임무 컴퓨터의 모든 역할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총 60여 개의 품목을 모두 직접 개발해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무슨 근거로 KF-21을 깎아내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같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나마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하나 있다면 KF-21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KF-21의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요. 그러나 항공기 엔진이라는 건 높은 기술력 수준과 막대한 자본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한 생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 설계도와 소재를 제공해줘도 블레이드 하나조차 만들 수 없는 게 항공기 엔진입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라팔은 15년의 개발 기간에만 총 66조 원을 투입했지만 그 중에서 M88 엔진 자체 개발에만 무려 50조 원을 넘게 소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의 외산 엔진을 선택한 건 시간과 예산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해 번 시간으로 2020년부터 5,5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개발 중이고 2030년대까지 KF-21에 사용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기상 KF-21 블록2 양산을 시작할 때쯤이면 국산 전투기 엔진도 윤곽을 드러낸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KF-21 실전 배치가 완료될 쯤이면 엔진 국산화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단계적인 성장을 거듭하면 그만인데요. 사실 중국도 자신들의 주장이 억지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KF-21을 깎아내리는 건 그저 폐쇄성 짙은 자신들의 언론을 이용해 한국은 중국보다 미치다라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FC-31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홍보하는 5세대 스텔스기 FC-31은 미국의 F-35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란, 파키스탄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F-35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의 영가로 FC-31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최우선 동맹국에만 한정판처럼 F-35를 판매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 건데요. 하지만 꿈만 언대했을 뿐 중국의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라 초장부터 처참한 성능이 까발려졌는데요. 무슨 자신감인지 지난 2014년 중국은 자국 최대의 항공박람회인 주어이 에어쇼에서 FC-31을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초도비행 고작 2년 만에 포스트 스톨 기동을 선보이면서 자신들의 항공기술력을 자랑할 속셈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부푼 꿈은 에어쇼 시작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FC-31은 활주를 위해 엔진을 점화한 순간부터 엄청난 매연을 뿜어대기 시작했고 기동과 스텔스 성능에서까지 모두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FC-31의 매연이 엔진의 오버드라이브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이며 파일럿이 기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이런 기수들림 현상은 젠20대부터 꾸준히 나타나던 중국 전투기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젠7, FC-1, 젠10 등을 도입하며 중국 전투기 단골이 된 파키스탄마저도 FC-31 도입을 전면 취소했을 정도인데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게 2012년 초도 비행을 시작한 지 11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FC-31은 실전 배치에 실패 중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예 기존 공군기로 운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해군용 함재기로 개발하겠다며 설치고 있는데요. 중국군 내에서도 FC-31을 가지고 공군과 해군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KF-21의 성능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 일인데요. 그런데 다수의 전문가는 FC-31이 이런 꼴이 될 것을 진작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C-31이야말로 충분한 기술 숙련도 없이 무작정 전투기부터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FC-31은 미국의 F-35 설계 자료를 해킹해서 주입과 수직미익, 에어 인테이크, 레이더돔 등 대부분의 설계 구조를 그대로 베껴 만든 전투기입니다. 사실 수렴 진화가 일어나는 첨단 무기 시장에서 단순히 저런 모양으로 만들면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참고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미 최선의 정답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를 롤모델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F-35의 외형을 참고해서 자국의 기술 수준에 맞춰 설계를 변형한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빼다박아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옷에 몸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온갖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중국의 전투기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죄다 러시아에서 훔쳐온 것들입니다. 일례로 러시아의 국방과학연구소쯤인 로스텍의 지적재산권 프로젝트 책임자는 2019년 중국이 지난 17년 동안 무려 500여 개 이상의 전투기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해갔다고 폭로했는데요. 그 중에는 항공기 엔진이나 함재기 이함구조 설계 방식 등 민감한 핵심 기술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2021년 수호의 체크메이트를 공개하면서 더는 중국의 최신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며 방산시장 단교를 선언해버렸는데요.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러시아가 중국 방산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러시아가 중국의 무단 복제에 얼마나 진절머리를 느꼈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시장을 포기할 만큼 중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KF-21과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다급해진 중국이 여론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FC-31과 정반대로 KF-21이 조기 양산을 선언하고 심지어는 함재기와 전자전기까지 개발 영역을 넓히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되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공중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에 추월당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짝퉁이 당장은 싸고 빠르니 좋아 보일지라도 끝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진품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총기 부품이 무단으로 불법 복제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방산기술 유출로 인해 한국 방산업체가 200억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적발된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기 부품을 불법 복제하여 밀수출하며 도합 48만여 개가 넘는 부품과 장비를 밀수출해왔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우리 방산업체는 밀수출되고 있던 해당 국가의 국영방산업체와 이미 정식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당은 정식 수출 가격에 비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며 중동업체에 밀수출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기 기술 유출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화기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K7 소음기관 단총입니다. K7은 75m 이상의 거리에서는 총성으로 인지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관 단총이며 이 정도 수준은 전 세계 대테러 작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소음 기관 단총인 MP5SD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와 더불어 가격은 MP5SD 대비 80%에 불과하여 여러 국가들과 대테러 부대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K7이 갑작스럽게 이란의 무기박람회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란은 무기금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국의 K7
K7 소음기관 단총을 입수할 수가 없는데 버젓이 불법 복제된 총기가 무기박람회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이란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불법 복제한 K7을 공개했으며 2022년에는 아예 안내자료에 기재된 총기 명칭까지 K7이라 표기하며 다시 한번 K7의 복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K7이 이란에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을 통해 불법 복제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군 전문가는 북한이 한국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K7을 불법으로 복제한 다음 이란과 군사기술을 교류하면서 K7에 대한 복제 기술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 문제는 수출 확장의 활로를 막아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대립하는 적성국들에게 총기 제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성국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총기 기술이 유출된다면 이를 이용해 한국군으로 위장하는 등 전술적으로 악용될 확률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성국들의 방산기술 유출 시도는 개인화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포방부라는 별명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기술과 포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한국 방산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K9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상대적으로 자주포 제작 기술력과 포탄 수준이 뒤떨어지는 중국과 북한이 이러한 포병 기술을 탈취하려고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북한이 2013년에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을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얀마 군부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155mm 포탄 제조 기술을 탈취하려 시도했던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포탄 제조 도면과 기술 등이 미얀마 군부에게 유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으며 이렇게 유출된 포탄 제작 기술을 북한이 다시 탈취하려는 위험이 있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각종 사거리 연장탄을 비롯해서 APICM과 DPICM 같은 개량고 폭탄을 운용하고 있으며 어느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우월한 포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탄 제조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악용되었다면 역으로 우리의 기술에 의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포탄 제조 기술 수준이 아니라 아예 K9을 직접적으로 노리기도 했는데요. 2010년대 초반 한 방산업체 직원이 K9 자주포와 관련된 기술 자료를 중국의 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주포의 자격지심을 드러내기 바쁜 나라입니다. K9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는 K9이 자국산 PLG-05보다 수준이 뒤떨어진다며 연평도 포격전 당시 K9이 북한의 구식견 인포에 제압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날조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북한은 방사포를 통해 도발을 감행하였는데 방사포와 견인포의 무기체계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K9을 물고 늘어지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국의 습성인데요. 그렇게 앞에서는 K9 자주포를 무시하던 중국이 정작 뒤에서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탈취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 업체는 한국 직원으로부터 K9의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 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된 기술 문서를 받으려다가 실패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앞과 뒤가 다른 중국의 추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술 유출 시도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만약 당시에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이 그대로 유출되었다면 K9이 만들어낸 지금의 수출 신화는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방산기술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국가기밀정보의 유출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잭 테이세이라는 매사추세츠주의 미국 공군 국가경비대 소속으로 있으며 국방기술 자료들을 유출하였습니다. 그는 분류된 국방정보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미국 사법부는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한 직원이 중국으로 군사 관련 기술을 불법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레이시온 미사일 시스템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사건으로 관련자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아주 작은 국방정보 유출에도 관련자를 엄중히 책임을 물어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거나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이러한 처벌과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술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상에서 K9 자주포가 기술 유출에 타깃이 되고 있다면 공중에는 KF-21이 기술 유출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기술자들이 KF-21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KF-21의 기술 유출 시도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경찰은 지난 3월에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KF-21의 설계도와 같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관련된 설계 자료와 프로그램이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들도 손쉽게 새로운 전투기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F-21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설계도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다시 다른 나라로 재유출되어 타국의 전투기 개발에 도용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이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만 한국의 로봇 관련 기술 및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려 한 사례가 21건이나 적발되어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였는데요. 본 사례들처럼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이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자 이를 탈취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만행과 이에 동조하여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방산기술 유출을 위한 시도는 끝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킹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업체의 직원들을 통해 설계도면이나 부품, 장비 등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기술을 탈취했었지만 현재처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킹 공격을 통한 기술 유출에도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은 국내 방산업체 80여 곳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 중 10곳은 해킹 공격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격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 전에 시도되었다는 점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사태 파악도 쉽지 않았던 것은 한국 방산의 기술 유출 대비 전략에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킹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적성국 해커들은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자리 제한을 빌미로 PDF 파일을 발송해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렇듯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화기부터 자주포와 전투기 등 지상과 하늘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군사기술이 유출될 뻔하자 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방산업체들이 함께 모여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방위사업청, 국군 방첩사령부 등의 관련 기관들과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는 기술 유출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강화를 비롯해 미국의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로 관련자와 그와 연관된 조직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구속력이 절실한데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때는 2011년 당시 대한민국은 T-50UA 수출이 무산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훈련기는 KT-1 웅비로 충분하다. 한국의 초음속 제트 훈련기는 과유불급이다. 라는 논란을 뚫고 1010만 곡 끝에 개발한 T-52 기대와는 달리
수출 시장에서 연달아 죽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에 와서야 T-50이 동급 대비 월등한 성능으로 국제무대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10년 전에는 이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악평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수출 역시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일찍이 T-50의 가능성을 알아본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라는 초특급 VIP가 방한한 상태였습니다. 협상 여하에 따라선 대한민국이 첫 번째 초음속 훈련기를 최초로 수출할 수 있었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급함이 화를 부른 걸까요?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행 인원과 특사단이 머물던 서울특별시 L호텔 객실에 괴한 3명이 침입하여 노트북 내에 자료를 유출하다 현장에서 발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T-50 수출이고 나발이고 인도네시아에서 당장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항의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외교 참사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더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인니 특사단방에 침입한 괴한 3명이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인 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타국의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 정보 유출을 시도했고 그것도 모자라 발각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지만 놀랍게도 실제 2011년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에 반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이 이따위로밖에 일처리를 못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의 반응이었는데요. 인니 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다로 일축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국가정보원 연루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긴 했지만 적어도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군다나 협상 중이던 T-50까지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대한민국에 이어 역사상 최초로 T-50을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외교적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이처럼 놀랍도록 조용하게 처리된 사례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는 외교적 빚이 남은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니가 품위를 들먹이면서 찾고 있는 게 바로 2011년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인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스코어는 1대1, KF-21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 프로젝트다. 양국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다라며 인니 정부가 문제를 최대한 확대하지 않으려 함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역시 약 1조 원가량 미납 중인 분담금을 의식했는지 KF-21 분담금 납부를 위해 1조 2,500억 루피아를 배정한 상태다라며 대한민국을 어르고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똥줄은 타지만 좋게 잘 끝내보자는 제스처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쉬쉬하면서 가능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건을 조사하던 정보기관들은 인니기술진이 최소한 4에서 5년은 걸쳐 KF-21 관련 자료 중 민감한 자료들을 선별했고 수집, 유출까지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출에 가담한 인니 기술진은 하이에 파견된 인원 중 KF-21 개발에 제일 오랜 시간 참여한 인물입니다. 즉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술 유출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시청하기 전에 이 점을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이의 보안관리 시스템도 의문입니다. 하이를 비롯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는 웬만한 군사기밀시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격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USB를 비롯한 저장기기에 사전 승인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메인 시스템에는 저장 매체 제어, 접근 통제 체계 등이 갖춰져 있어 특별히 인가된 저장 장치만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니 개발진뿐만 아니라 내국인 카이 직원까지 5개 이상 보안 등급에 따라 개발 시설 출입 권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적어도 본부장급 고위 직원은 되어야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USB에는 49종에 달하는 KF-21 시험 비행 결과 항공전자기술, 해외 원천 기술 등의 방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눈치가 빠른 시청자님이시라면 이미 머릿속을 스쳐가는
불길한 예감이 있으실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유출을 시도한 인니 기술자가 이토록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 내부의 기술 유출을 도운 협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시설과 정보의 출입 권한을 가진 고위 임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이 경우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기술이 유출되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인니 기술자의 유출 시도가 있기 훨씬 전부터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이 새어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인데요. 물론 정말 만에 하나 유출에 가담한 인니 기술자가 우연히 보안 공백을 찾았고 4에서 5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자료를 축적, 유출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최악이냐, 차악이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건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시킨 건 오직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돈을 제외하면 인니로부터 어떤 기술적 도움이나 지원을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니는 개발비의 20%만 부담하면 시제기한대와 개발 기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KF-21 48대 현지 생산까지 달려 있었죠.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종합해도 KF-21의 성능은 소위 말하는 국뽕을 싹 빼고 아주 객관적으로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고성능입니다. 문자 그대로 끝판왕인 셈인데요. 계산해보면 인니는 고작 1조 6천억 원에 KF-21이라는 불세출의 명기 개발 기술과 현지 양산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니는 돈만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인니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도둑질하려 했습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인데요. 전문가들은 인니가 대한민국이 제공할 수 없는 기술, 즉 미국이 제공한 기술을 노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은 65에서 70%에 달하지만 나머지 30에서 35%는 여러 나라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은 비록 4대 핵심 기술 이전만 거부했을 뿐 KF-21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니 기술진이 유출을 시도한 자료 중 미국이 소유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국은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할 것입니다.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안 수준을 의심하는 미국이 아예 민감한 기술이나 첨단 무기 체계의 수출 승인을 거부할 우려도 있습니다. 갈수록 불안해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고립이나 다름없는 불상사입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조사 결과 유출될 뻔한 USB의 일반 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교육통제국에 유출 시도 사건을 최대한 빨리 전달한 것도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졸지에 사건을 키워 인니에 정식으로 항의할 수도 없는 꼴이 된 건데요. 2011년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투 사건, 미국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과제로 남은 내부자 가담 가능성 수사까지 대한민국의 대응에 발목을 잡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다 화병이 날 지경인데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11위 수출 대상국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부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두 번째 보안 실수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이 최근 공격 헬기 G-21을 공개했는데요. G-21은 기존의 G-10 공격 헬기와 G-20 기동 헬기를 통합하여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야 해당 국가의 소관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세계 패권 장악을 노리며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중국이 그 해당 국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G-21의 등장은 아시아와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반영하며 특히 대만, 인도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G-21 공격 헬기 개발 배경은 시진핑의 전략적 지시와 해군이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원회에게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수단 준비를 지시하였습니다. 대만 침공을 위한 상륙작전과 내륙 고산지대에서의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헬기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G-21이 기존의 공격 헬기 G-10보다 비행 성능과 무장 등에서 많은 부분이 발전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G-21은 기동 헬기인 G-20과 호환되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정비 등 보수 유지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국외에 가장 먼저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력은 미 해병대인데요.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탑재하는 상륙함은 공간이 협소해서 정비할 수 있는 인력과 부품에도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 간에 상당수의 부품이 호환될 수 있게 하여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국도 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G-21은 항공모함 및 강습 상륙함과 같은 대형 함정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는 중국이 대만 침공 및 광범위한 해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G-21을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시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형이 미국의 AH-64 아파치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상륙함에서의 운용 방법만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공격 헬기까지 따라한 것인데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벤치마킹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이고 무단복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파치는 그 성능과 위력이 실전에서 검증된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나도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보고 배우는 것과 무단으로 베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G-21이 아파치가 아니라 러시아의 KA-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G-10과 G-20의 설계를 혼합하는 것이 오히려 신형 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 헬기든 러시아 헬기든 중국이 G-21을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를 베꼈다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중국의 이런 모방은 독창성 부족과 기술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적인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검증된 외국 기술, 그것도 그렇게 적대시하는 미국의 기술을 복제하여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찾아볼 수 없는 중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이 기술적 진보보다는 단기적 군사적 이익 추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짝퉁무기 개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기동헬기 G-20 역시 미국의 명품 베스트셀러 헬기인 UH-60 블랙호크를 베껴서 만든 짝퉁입니다. 외형만 보면 블랙호크와 판박이라 아예 중국판 블랙호크라고 불리는 정도입니다. 중국은 1985년 블랙호크의 민수용 버전인 S-70C를 도입해 운용해보고선 뛰어난 성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이 운용하던 헬기들은 4,000m 이상의 고도에서 운용이 불가능했지만 블랙호크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빈번했던 서부 고원지대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작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블랙호크 100대 이상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추가 도입이 어려워지자 블랙호크 수준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기술력의 한계를 느끼고선 곧바로 방향을 선회해 블랙호크 카피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하던 S-70C를 분해해서 역설계하는 등의 베끼기 노력을 해보지만 여의치 않자 오사마 빈라덴 제거를 위한 넵튠 스피어 작전에서 추락한 블랙호크의 잔해를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사들여 개발에 참고했습니다. 그래도 해결할 수 없었던 엔진은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대량으로 도입한 후 복제해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베껴서 만든 주제에 열병식에서 G-20을 공개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첨단 헬기라고 선전하는 뻔뻔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짝퉁 무기 체계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FC-31입니다. FC-31은 쌍발 엔진을 제외하면 날개 구조 등 외형이 F-35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F-35를 빼다 박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중국은 FC-31이 스텔스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체 디자인이 결국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C-31은 중국의 해커들이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을 해킹하여 설계도를 훔쳐서 만든 도둑질의 결과물입니다. 당시 중국이 해킹한 록히드 마틴의 데이터에는 설계도는 물론이고 전자광학 시스템, 무장 시스템 등 주요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개발하고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은 해킹을 통해 F-35의 기술을 훔쳐오고도 제대로 통합하고 응용하지 못해 엔진과 항전 장비는 무단 복제한 러시아 전투기의 것을 장착했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FC-31은 외형만 F-35와 비슷할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KJ-600 공중조기경 보통제기는 미 해군 E-2 항모형 조기경보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기경보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항모에서 이륙 가능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항모에서 운용하는 조기경보기는 레이더의 탐지거리 제한을 극복하고 고고도 비행을 통해 가능한 넓은 면적을 탐지하여 항공모함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기술력으로 이런 조기경보기를 자체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E-2를 카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짝퉁 무기의 최대 피해자는 러시아입니다.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중국 공군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젠11B 역시 짝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 수호-27의 수출형인 수호-27SK에 부품을 들여와 조립만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국은 계약을 위반하고 부품을 뜯어서 기술을 습득해 복제품 젠11B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복제를 하지도 못해서 성능이 뒤떨어졌고 특히 엔진은 출력이 낮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고에 따르면 고속 비행 중에 기체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중국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젠11B는 기피기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무기들 중에도 해외에서 원형을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기동헬기 수리온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 운용하고 있던 UH-1H와 500MD 등의 헬기들이 노후화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헬기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가 주도하고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수리온의 공동 개발이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유로콥터의 AS-53이 쿠거를 바탕으로 하되 한국의 기후와 지형, 운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수리온은 군용, 경찰, 소방,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력화를 눈앞에 둔 국산 소형 무장헬기 LAH도 해외에서 원형을 도입해 제작된 무기체계입니다. 2015년에 시작된 LAH 프로젝트는 카이가 주도하고 기술적인 파트너로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참여했습니다. LAH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H2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LAH의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국은 철면피 같은 뻔뻔함으로 다른 나라의 무기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짝퉁 무기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반면 대한민국은 절차를 통한 기술 협력으로 수리온과 LAH를 개발했고 이 두 헬기는 현재 수출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뛰어난 무기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틀을 다져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KF-21이 실제 전투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KF-21의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IRST와 EOTGP는 록히드 마틴, 비행 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영국, 에이사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 이걸 통합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KF-21 보라매의 개발 속도를 칭찬하면서 어그로를 끌던 중국 매체가 결국 본론에서 쏟아낸 망발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헛소리라서 이제는 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먼저 에이사 레이더부터 실제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내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이라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KF-21 에이사 레이더를 공동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되었는데요. 이어 중국 등 혐한 기조가 심한 나라에서 일본 기사를 받아쓰기 하면서 이스라엘이 KF-21 에이사 레이더를 전부 만들었고 한국은 숟가락만 올렸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처럼 어이없는 인식이 생긴 배경에는 한국이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등 기술을 보유했을 리 없다는 저열한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그런데 진실은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이라는 것부터가 오보라는 것입니다. KF-21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주도한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심각한 수준까지 불거지자 이스라엘 기술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이스라엘이 KF-21 에이사 레이더에 관여한 건 딱 하나 성능 테스트 뿐이었습니다. 순수 독자 기술로 난생 처음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 국내에는 아직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에 테스트를 의뢰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테스트 후 대한민국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에 놀란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으로 공동 개발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 시 KF-21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되려 이스라엘이 지금 KF-21의 밥숟가락이라도 얹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KF-21 에이사 레이더가 이스라엘제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또 IRST와 EOTGP 비행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IRST와 EOTGP는 우리가 분명 로키드 마틴의 장비를 롤모델로 삼은 건 맞지만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명백한 국산 장비입니다.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해 위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의 IRST는 이미 함정 방어를 위해 체계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요. 반면 EOTGP는 전투기의 무장을 타격 직전까지 정밀 유도하는 장비로서 이 역시 하나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피나는 노력 끝에 개발한 국산 장비입니다. 오죽하면 EOTGP만 의뢰해 국내 통합시험장까지 건설했을 정도인데요. 또 중국에서 영국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비행표시 사격 통제 시스템이란 결국 비행에 필요한 각종 영상과 정보를 다기능 디스플레이, HUD 등에 송출하고 무장연산이나 사격 통제, 시스템 제어 연동 기능 등을 지원하는 역할의 임무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이 또한 국산화에 성공했고 심지어 카이는 앞서 열거한 임무 컴퓨터의 모든 역할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총 60여 개의 품목을 모두 직접 개발해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무슨 근거로 KF-21을 깎아내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같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나마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하나 있다면 KF-21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KF-21의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요. 그러나 항공기 엔진이라는 건 높은 기술력 수준과 막대한 자본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한 생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 설계도와 소재를 제공해줘도 블레이드 하나조차 만들 수 없는 게 항공기 엔진입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라팔은 15년의 개발 기간에만 총 66조 원을 투입했지만 그 중에서 M88 엔진 자체 개발에만 무려 50조 원을 넘게 소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의 외산 엔진을 선택한 건 시간과 예산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해 번 시간으로 2020년부터 5,5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개발 중이고 2030년대까지 KF-21에 사용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기상 KF-21 블록2 양산을 시작할 때쯤이면 국산 전투기 엔진도 윤곽을 드러낸다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KF-21 실전 배치가 완료될 쯤이면 엔진 국산화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단계적인 성장을 거듭하면 그만인데요. 사실 중국도 자신들의 주장이 억지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KF-21을 깎아내리는 건 그저 폐쇄성 짙은 자신들의 언론을 이용해 한국은 중국보다 미치다라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FC-31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홍보하는 5세대 스텔스기 FC-31은 미국의 F-35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란, 파키스탄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F-35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의 영가로 FC-31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최우선 동맹국에만 한정판처럼 F-35를 판매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 건데요. 하지만 꿈만 헌대했을 뿐 중국의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라 초장부터 처참한 성능이 까발려졌는데요. 무슨 자신감인지 지난 2014년 중국은 자국 최대의 항공박람회인 주어이 에어쇼에서 FC-31을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초도비행 고작 2년 만에 포스트 스톨 기동을 선보이면서 자신들의 항공기술력을 자랑할 속셈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부푼 꿈은 에어쇼 시작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FC-31은 활주를 위해 엔진을 점화한 순간부터 엄청난 매연을 뿜어대기 시작했고 기동과 스텔스 성능에서까지 모두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FC-31의 매연이 엔진의 오버드라이브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이며 파일럿이 기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이런 기수들림 현상은 젠 20대부터 꾸준히 나타나던 중국 전투기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젠7, FC-1, 젠10 등을 도입하며 중국 전투기 단골이 된 파키스탄마저도 FC-31 도입을 전면 취소했을 정도인데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게 2012년 초도 비행을 시작한 지 11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FC-31은 실전 배치에 실패 중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예 기존 공군기로 운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해군용 함재기로 개발하겠다며 설치고 있는데요. 중국 군내에서도 FC-31을 가지고 공군과 해군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KF-21의 성능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 일인데요. 그런데 다수의 전문가는 FC-31이 이런 꼴이 될 것을 진작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C-31이야말로 충분한 기술 숙련도 없이 무작정 전투기부터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FC-31은 미국의 F-35 설계 자료를 해킹해서 주입과 수직미익, 에어 인테이크, 레이더돔 등 대부분의 설계 구조를 그대로 베껴 만든 전투기입니다. 사실 수렴 진화가 일어나는 첨단 무기 시장에서 단순히 저런 모양으로 만들면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참고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미 최선의 정답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를 롤모델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F-35의 외형을 참고해서 자국의 기술 수준에 맞춰 설계를 변형한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빼다박아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옷의 몸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온갖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중국의 전투기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죄다 러시아에서 훔쳐온 것들입니다. 일례로 러시아의 국방과학연구소쯤인 로스텍의 지적재산권 프로젝트 책임자는 2019년 중국이 지난 17년 동안 무려 500여 개 이상의 전투기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해갔다고 폭로했는데요. 그 중에는 항공기 엔진이나 함재기 이함구조 설계 방식 등 민감한 핵심 기술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2021년 수호의 체크메이트를 공개하면서 더는 중국의 최신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며 방산시장 단교를 선언해버렸는데요.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러시아가 중국 방산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러시아가 중국의 무단 복제에 얼마나 진절머리를 느꼈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시장을 포기할 만큼 중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KF-21과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다급해진 중국이 여론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FC-31과 정반대로 KF-21이 조기 양산을 선언하고 심지어는 함재기와 전자전기까지 개발 영역을 넓히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되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공중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에 추월당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짝퉁이 당장은 싸고 빠르니 좋아 보일지라도 끝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진품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